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얍초 향기가 풍기는 집이 있었다. 불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산세가 험한 만큼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자라난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약산골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려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숲에서는 향긋한 풀내음과 쌉싸름한 흙내음이 섞여 불어와 코끝을 간지럽혔는데,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가 번듯하고 담장이 높은 부잣집 최부자 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논밭이 많아 곡식이 창고에 가득했지만 집안에는 언제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그 이유는 안주인인 최씨 부인의 깊은 병환 때문이었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마음씨 곱고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가난한 의원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약초와 침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연화는 시집 올 때 비단 옷감이나 폐물 대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의서 몇 권과 귀한 약초 씨앗들을 품에 안고 왔을 정도로 의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연화의 고단한 시집살이와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뼈가 시리다며 비명을 질렀고, 낮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헛소리를 해대기 일쑤여서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뒤적이며 병을 고칠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드는 시각에도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검은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하면서도 쓴 냄새를 풍겼는데, 연화는 부채로 불기를 조절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약은 불의 세기와 정성에 따라 그 효험이 달라진다고 배웠기에 그녀는 다리가 저리고 눈이 매워도 꼼짝하지 않고 약을 달했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하얀 무명저고리 소매는 숯검정이 묻어 거뭇해졌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부디 이 약을 드시고 어머님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리고 있는 약은 일반적인 탕약이 아니라 그녀의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남긴 비법에 따라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들을 배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약초들은 성질이 강하여 함부로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제만 잘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비한 풀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맞으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바위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밤이면 그 약초들을 씻고 말리고 볶아서 정성스레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가시에 찔려 삼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연화의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했고 그저 며느리가 냄새 고약한 풀들을 가져다가 집안 가득 이상한 냄새를 피운다며 뒤에서 수근거릴 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활을 치며 울 무렵 연화는 밤새 달인약을 고운 배부자기에 걸러 따뜻한 사발에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퀴퀴한 병자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연화는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는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가 호디부를 덮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최선비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연어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밤새 푹 구웠으니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을 뜨고 연어를 바라보더니 약사발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냄새냐? 꼭 썩은 풀냄새 같구나. 내가 이걸 먹고 죽으라는 거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약초는 향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데는 으뜸입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법이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연어가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가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입을 벌려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옆에서 잠을 깬 남편 최선비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으며 어머니, 좀 참으세요. 이 사람이 정성껏 달인약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선비의 말에도 힘이 실려있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믿음보다는 피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집안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부엌에서는 연화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게 오갔습니다. 아니, 세아씨가 달인약을 드신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마님 병세는 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지? 밥을 짓던 참모가 혀를 차며 말하자 물을 깃던 머슴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의원집 딸이라더니 헛소문인가 봐. 괜히 이상한 풀뿌리만 캐다가 마님 잡는 거 아닌지 몰라.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화가 부엌 근처를 지날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되어 그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모르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술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병세는 더디게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연어는 아침상을 물린 후 다시 망태기를 메고 산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더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증이 한열왕래라 하여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오는 증상인데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절벽 끝에서 자라는 천년초의 뿌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험했고 지난밤 내린 서리로 인해 바위는 미끄러웠지만 연어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리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연어의 머릿속에는 오직 약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에 올랐을 때 저 멀리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는 풀 한 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년초였습니다. 하지만 천년초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가파른 절벽 중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연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의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칡넝쿨을 찾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넝쿨의 다른 한쪽을 굵은 소나무 기둥에 묶은 뒤 절벽 아래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렸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들이 우르르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천년초의 뿌리를 캐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등이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흙 묻은 천년초를 손에 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는 시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화의 꼬질꼬질한 행색과 망태기에 담긴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뿌리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며느리야, 양반집 규수가 채통 없이 산을 쏘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깟 풀뿌리가 무슨 산삼이라도 된다더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읍내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부르라니까. 고집은 세서 원.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을 타박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아버님, 이 약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도 연화는 어김없이 약탕기 앞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갓 캐온 천년초를 법제하여 넣었기에 약냄새가 더욱 진하고 독특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사랑채에 있던 시아버지와 안방의 남편까지 코를 막고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 잡는 독약 냄새 같구먼. 남편 최선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달려가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 고집 때문에 어머니가 더 편찮으신 것 같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누님에게 기별을 넣어 읍내의 용한 의원을 모셔오라고 해야겠소. 남편의 말은 연화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캐온 천년초는 독성을 제거하고 약효를 내기까지 꼬박 사흘을 달여야 하는데 지금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몸에 내성이 생겨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사흘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지금 이 약을 멈추면 어머님의 병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이 약초는 명현 반응이라 하여 처음에는 몸이 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자 최선비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일 누님이 오면 상의해서 결정하겠소. 그때까지만 하시오. 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약탕기 앞에 앉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불꽃이 일렁거리는지 휘어지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파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자신의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았고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자신의 정성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타져 엉망이었지만 약탕기를 감싸주는 손길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내일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긁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시집 갔던 신우이가 친정을 방문하는 행차였습니다. 신우이는 읍내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성격이 까탈스럽고 욕심이 많아 친정집 재산에 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신우이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시골 구석이라 그런지 집안에서 짐승 누린내 같은 게 진동을 하네? 신우이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마중 나온 연하는 그녀의 기세에 놀려 고개를 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꼴이 그게 뭐야? 어디 종살이 하다 온 사람처럼 행색이 말이 아니네? 어머니 병고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신우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내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먹였기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단 말이에요. 신우이는 마치 연화가 시어머니를 학대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네가 오니 이제 살 것 같구나. 며느리가 주는 약은 너무 써서 먹을 때마다 죽을 맛이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우이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연화가 정성껏 다리고 있던 약탕기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검은 약물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커먼 물을 어머니께 드렸단 말이야? 이건 약이 아니라 독약이야, 독약. 연화가 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고모님, 그건 복약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제가 직접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입니다.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연화의 말을 듣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약탕기를 마당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출신도 모르는 의원 딸이라더니 어디서 근본 없는 풀뿌리를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를 잡으려고 들어? 당장 매다버려! 하인들이 쭈뼛뼛거리며 약탕기를 들고 나가자 연화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약은 지금 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나 신우이의 서슬퍼런 눈빛과 남편의 침묵 속에 연화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약탕기에서 검은 약물이 흙바닥으로 스며들었고 아직 식지 않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약물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쏟아부은 피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비단 치맛자락을 털고는 내 읍내에서 아주 용하다는 의원을 데려올 테니 옳게는 짐 싸서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기 행랑채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 최선비는 아내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기세등등한 누나와 병든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주먹을 꽉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실권은 신우이가 쥐게 되었고 연화는 부엌 출입조차 금지당한 채 뒷방 늙은이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신우이가 데려온 읍내 의원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비싼 노경과 인삼을 처방했는데 약값으로 집안의 곡식섬이 쑥쑥 빠져나갔습니다. 의원은 이 약만 드시면 사흘 안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라고 후원장담했지만
시어머니의 병세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조금 나는 듯 하더니 이내 열이 펄펄 끓고 헛것이 보인다며 밤새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와 위원은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밖으로 나오느라 그런 것이다 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불안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낀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그것은 병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머님은 정말 돌아가셔. 저 의원은 병의 근본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잡으려 하고 있어. 열이 난다고 찬약을 쓰면 속이 더 냉해져서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될 거야. 연화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통할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하인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호언장담하던 읍내 의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흘이면 낫는다더니 라며 의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최선비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화가 안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숨구멍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침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연화를 밀쳐내며 소리질렀습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 네가 쓴 그 재수없는 약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저리 꺼져. 신우이의 억지에 가까운 모함이었지만 이성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남편 최선비조차 충혈된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해를 푸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살리는 게 급했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 당장 혀를 뚫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연화가 다시 다가가려 하자 신우이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옷고름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의술로 이 억울함을 풀고 시어머니를 살려내겠다고. 하늘에서는 하얀 얀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연화의 앞날에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차갑고도 슬프게 흩날렸습니다. 연화의 머리 위로, 그리고 그녀가 쏟았던 약물 위로 눈이 쌓여가며 약산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굳게 닫힌 최부자 댁의 대문 밖에는 쫓겨난 며느리 연화가 혹겹에 옷만을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고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서방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약은 드셔야 합니다. 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찬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신음소리로 바뀌었고 얼어붙은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도 전에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신우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연화에 대한 저주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복을 써서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 들어? 내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 뻔했어. 저런 앙큼한 것이 며느리라고 들어앉아 있었으니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신우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꿎은 장독대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은 그 서슬에 놀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던 남편 최선비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대문 밖에서 들리는 아내의 애원 소리에 귀를 막고 괴로워할 뿐 문을 열어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머물던 읍내 의원은 이 소란을 틈타 자신의 오진을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최선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하,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썼다는 풀뿌리가 제 약과 상극이었던 모양입니다. 제 약은 양기를 북돋우는 귀한 약재들인데 며느리가 쓴 음기 가득한 잡초가 들어가니 속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이죠. 의원은 뻔뻔하게도 모든 책임을 쫓겨난 연화에게 돌리며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에 무지한 신우이와 최선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연화가 무지해서 어머니를 죽일 뻔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무식한 것이 의원 흉내를 낸답시고 설쳐대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군요. 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부디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십시오. 신우이는 의원에게 굽신거리며 돈주머니를 찔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발이 더욱 거세지자 연하는 더 이상 대문 앞에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가 향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약초를 캐러 다니던 깊은 산속뿐이었기에 그녀는 어둠을 뚫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의 위술도 어머님을 고칠 방법도 모두 사라지는 거야.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증명해야 해. 그녀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아버지의 의서와 침통을 어루만지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였지만 금세 밭이 내리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어는 산 중턱 바위 절벽 아래에 있는 낡고 허름한 암자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오래전 스님이 떠나고 비어있는 폐사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문짝은 덜렁거렸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나마 바엔인 곳이었습니다. 연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쌓여있는 낙엽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고 구석에 굴러다니는 부러진 나무 토막들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온몸을 녹이자 그제야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흑푸성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컷 울고 난 뒤 다시 눈물을 닦고 자신이 캐온 약초들을 꺼내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는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지난밤 최부자 댁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최부자 댁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하려다 들켜서 한밤중에 쫓겨났대. 어머, 세상에. 그 얌전하던 새댁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니까. 신우이가 읍내에서 용한 의원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마님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라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연하는 어느새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페르나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최부자 댁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연화의 심성을 아는 몇몇 노인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새댁이 얼마나 혀부였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흉흉한 소문에 묻혀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에서는 쫓겨난 연화의 빈자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티가 난 것은 부엌 살림이었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윤기가 흐르던 솥뚜껑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그릇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아 하인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신우이는 부엌일을 돕기는커녕 감너라 배너라 잔소리만 해대니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병세였습니다. 읍내 의원이 처방한 비싼 보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의원은 약기운이 돌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점점 더 독한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먹을 때마다 구역질을 했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가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가 머물고 있는 폐암자에도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약초를 캐러 왔던 늙은 스님 한 분이 우연히 들른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분으로 연화가 정성스럽게 약초를 손질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하하, 이 깊은 산 중에서 귀한 약 향기가 난다 했더니 웬 처자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고? 스님의 물음에 연화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임에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다 오해를 받아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약초를 연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는 법이지. 자네의 그 정성이 언젠가는 하늘에 닿을 걸세.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때를 잘 살펴야 할 거야. 스님은 품에서 말린 떡 몇 조각을 꺼내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요양차 인근 행궁에 내려와 있던 왕자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왕자는 평소에도 몸이 약해 온갖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고 맑은 공기를 쐬러 이곳 산골 행궁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궁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가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함께 온 어이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병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증상은 기이하게도 최부자댁 시어머니의 증상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불덩이 같고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헛소리를 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위주는 상태였습니다. 행궁 안은 발칵 뒤집혔고 왕실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행궁의 내관들은 다급한 마음에 인근 고을에 방을 붙여 용한 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자 저하의 병환을 고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과 벼슬을 내릴 것이니 의술에 자신 있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즉시 행궁으로 오라. 방이 붙자마자 인근 마을의 의원들이 너도 나도 짐을 싸들고 행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 중에는 실력 있는 의원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상금에 눈이 멀어 엉터리 처방을 들고 온 돌팔이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최부자 댁에 머물던 읍내 의원도 이 소식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참에 왕자님을 고쳐서 내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 팔자를 고쳐봐야겠다. 그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욕심에 눈이 멀어 행궁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최선비는 의원이 떠난다는 말에 기가 막혀. 아니 의원님, 저희 어머니는 어쩌고 가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왕실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 왕자님을 진맥하고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동안 남은 약이나 잘 다려 먹이시오. 라고 둘러대고는 꽁무니를 빼듯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최선비와 신우이는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신우이는 분통을 터뜨리며 저런 무책임한 작절을 봤나. 내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떠난 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산속 암자에서 연하는 눈 쌓인 산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스님이 주고 간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때를 잘 살펴야 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금 마을과 행궁 쪽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기운이 탁하고 무거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려두었던 약초들을 곱게 빻아 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증에 쓸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비상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교했고 약을 빚는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행궁 앞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긴 줄을 섰지만 왕자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들어갔다 나온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이들은 초조해하며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란 말이냐? 맥은 잡히는데 기가 통하지 않으니 환장할 노릇이로구나 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최부자 댁을 도망쳐 나온 읍내 의원이 거들먹거리며 행궁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관을 정제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내 비록 시골에 묻혀 살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화타의 재림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하의 병환찜은 식은 죽 먹기죠. 내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왕자의 침소로 안내했습니다. 왕자의 침소에 들어선 읍내 의원은 왕자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부자 댁 시어머니와 똑같은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왕자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맥이 너무 약하고 불규칙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즐겨 쓰던 독한 보약을 처방하려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수석 어이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열을 내는 인삼과 부자를 쓰겠다니 제정신이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결국 읍내 의원은 망신만 당하고 곤장을 맞은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최부자 댁으로 돌아온 장면. 시어머니는 이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의 쌈짓돈과 폐물을 몰래 챙기며 장례 준비를 서두르는 눈치였고, 최선비는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어야, 네가 있었더라면. 그는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려주던 그 냄새, 고약한 약이 사실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남아있는 연화의 손때 묻은 약탕기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아내는 어디서 얼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산속 암자의 연화에게 다시 그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행궁의 왕자님이 위독하다 하네. 증상이 자네 시어머니와 흡사하다고 하더군.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일세. 자네의 의술로 왕자님을 구하게. 그래야 자네 시어머니도 살리고 자네의 억울함도 풀 수 있을 걸세. 연어는 망설였습니다. 스님, 저는 죄인처럼 쫓겨난 몸입니다. 감히 왕자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원에게는 환자가 있을 뿐 신부는 없는 법이네. 자네의 손에 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네. 어서 가게. 스님의 호통에 연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만든 약환과 침통을 챙겨들고 눈보라가 잦아든 산길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행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연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행궁의 높은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구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남루한 옷차림을 추스르고 당당하게 병사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왕자님의 병환을 고치러 온 의원입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병사들은 연화의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꼴을 한 여편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려 해. 썩 물러가라. 병사들이 창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미쳐내려 하자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자님의 병칭은 한열왕래가 극에 달해 심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침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병사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상황을 살피러 나온 내관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심기가 막혔다고? 그대 의술을 아는가? 내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연화는 내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왕자님을 살리겠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원들이 실패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네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따라오너라. 내관의 허락이 떨어지자 연하는 행궁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문을 지나 왕자의 침소로 향하는 연하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침통은 마치 장수의 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운명을 건, 아니 조성팔도의 운명을 건 치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채부자 댁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행궁의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침소가 있는 행궁의 안채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엄숙한 공기에 짓눌려 있었는데 화려한 병풍 뒤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연화의 눈앞에는 비단 이불에 쌓여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왕자의 창백한 모습이 들어왔고 그 주변에는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남루한 행색과 흙 묻은 치맛자락을 본 어이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석 어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천한 것의 더러운 기운이 옥체에 닿을까 두려우니 썩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똑바로 들어 수석 어이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원에게는 환자의 귀천이 없으며 오직 병을 다스리는 이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저하의 병세는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니 예법을 따지기보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들은 기가 막혀 헛기침을 해댔지만 곁에 있던 내관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회를 주어 봅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 국법으로 다스려도 늦지 않을 것이오. 내관의 말에 어이들은 마지못해 기를 터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왕자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왕자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어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왕자의 맥박은 마치 폭풍우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만 속은 냉기로 가득 차 기혈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열만 보고 차가운 성질의 약을 쓰면 속의 냉기가 더욱 심해져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되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연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의 병증은 음양이 뒤집히고 기가 거꾸로 흐르는 전도증입니다. 지금 당장 꽉 막힌 혀를 뚫어 도끼를 빼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입니다. 연화의 진단에 어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한 젊은 의관이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전도증이라니. 우리면 저하께서 열병에 걸리신 것으로 판단하고 열을 내리는 탕약을 쓰고 있다. 네가 감히 어이들의 진단을 무시하는 것이냐?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열은 속냉을 감추려는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찬약이 오히려 저하의 오장육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연화는 품에서 낡은 침통을 꺼내어 펼쳤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은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침들을 보자 어이들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감히 천한 여인의 손으로 옥체에 침을 꽂겠다는 것이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 그때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왕자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허공으로 뻗었는데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잡아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관은 왕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이 의원에게 정권을 맡기겠소. 만약 저하께 해가 된다면 내 목도 함께 내놓겠소. 내관의 서슬퍼런 명령에
어이들은 분을 사기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은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끝에 한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왕자의 윗옷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리고 명치 끝과 배꼽 주변의 혈자리를 찾아 눌러보았습니다. 왕자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가장 굵은 장침을 집어들고 숨을 멈춘 채 장확한 혈자리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침이 살을 파고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손과 발에 막힌 혈을 뚫기 위해 십수개의 침을 순식간에 놓았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침이 꽂힐 때마다 왕자의 몸이 움찔거렸고 굳게 닫혀있던 미간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다 놓은 연어는 잠시 기다리다가 침을 하나씩 비틀며 자극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막힌 기운을 당제로 소통시키는 고난도의 의술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자가 기침을 격하게 하더니 입에서 시커먼 피와 가래를 한 바가지나 토해냈습니다. 쿠엑! 검붉은 핏덩이가 비단 이불을 적시자 어이들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니년이 기어이 저 아를 해치웠구나. 여봐라, 당장 이년을 부박하라. 병사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치려던 찰나 연화는 침착하게 왕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것은 몸속에 쌓여있던 도끼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닦아내지 말고 다 토해내시게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피를 토해낸 왕자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미미하지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끓던 열도 거짓말처럼 식어가며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내관이 왕자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열이 내렸다. 손발에 온기가 돌아왔어. 그제야 흥분했던 어이들도 왕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피를 토하고 살아나는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연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도끼는 빠졌으나 기력이 쇠하여 위험합니다. 제가 가져온 약초로 탕약을 다려야 합니다. 연어는 챙겨온 낭태기에서 말린 천년초와 약초들을 꺼내어 내관에게 보였습니다. 어이 중 한 명이 약초 냄새를 맡고는 코를 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풀뿌리를 저하께 드시게 하겠다고? 이건 짐승이나 먹을 법한 잡초가 아니냐? 그 냄새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 질색하며 약탕기를 엎어버렸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 하였습니다. 이 약초야말로 저하의 망가진 원기를 회복시켜 유일한 약입니다. 내관은 이제 연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에 즉시 수라간에 명하여 연어가 직접 약을 다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최부자 댁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어를 쫓아내고 의원마저 도망가버린 집안에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눈동자가 풀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의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의원이 금방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 어머니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보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안 재산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에 대한 계산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선비는 부엌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꺼져버린 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 연화가 밤새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약탕기 조각을 주워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렸지. 그 착한 사람을, 그 정성을 내가 내쳤구나. 아내가 다리던 약에서 나던 그 고약한 냄새가 지금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냄새는 아내의 사랑이었고 어머니를 살리려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쫓겨난 아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행궁의 수락안에서는 연화가 약탕기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와 왕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께도 이 약을 드셨어야 했는데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제가 왕자님을 살리고 곧 가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약탕기에서는 시댁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구수한 향이 퍼져나갔는데 처음에 코를 막던 수라간 나인들도 시간이 지나자 어머, 맡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연화는 약이 가장 알맞게 우러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연화는 정갈한 사발에 약을 담아 왕자의 침소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어이들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연화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왕자의 입가에 약숟가락을 가져가자 왕자는 무의식 중에도 쓴 냄새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하, 이 약을 드셔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닿았는지 왕자는 힘겹게 입을 벌려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약사발을 다 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칙칙하던 피부색이 맑아지고 가빴던 호흡이 편안해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긍을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 독한 풀뿌리가 정말 약이 된단 말인가? 수석 어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왕자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는데 그녀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왕자의 맥박과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왕자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물을 다오. 왕자의 가뭄에 콩나듯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내관이 급히 달려가 물을 대령했고 물을 마신 왕자는 초점이 돌아온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그 지독하던 열기가 사라졌어.
왕자가 상반신을 일으켜 앉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관은 연화에게 다가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효님, 아니, 신의시여. 은효님께서 우리 왕자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행궁을 넘어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웬 여인이 죽어가던 왕자님을 침한방과 풀뿌리약으로 살려냈더네. 그 여인이 바로 신이라더군. 얼굴에서도 광채가 난다던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최부자댁이 있는 마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용한 의원이 누굴까?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의원이 있으면 최부자댁 마님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 신이가 바로 며칠 전 밤에 쫓겨난 연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댁의 아침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끊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읍내 의원을 찾아가 hen패라도 부릴 기세였지만 의원이 이미 도망쳤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최선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용한 의원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행궁에서 왕자님을 살려낸 신이가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최선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신의? 그게 정말이냐? 당장 그분을 모셔와야 한다. 신우이도 눈물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그 신의를 데려오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동생아, 어서 가자. 행궁으로 가서 그 심해에게 사정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말을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여 행궁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러 가는 그 신이가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행궁 안에서는 왕자가 기력을 되찾아 미음을 먹고 있었고 왕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연화를 치하하기 위해 친히 행궁으로 내려오겠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왕자에게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비는 완전히 넘기셨습니다. 당분간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셔야 합니다. 왕자는 연화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의술이 나를 살렸소.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왕자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제게는 아직 완치시키지 못한 환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부디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연화의 간청에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대와 같은 의원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 내 쾌히 허락하니 다녀오시오. 그리고 돌아오면 내 큰 상을 내리겠소. 연화는 왕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짐을 챙겨
행궁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어머니가 계신 최부자 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그녀가 행궁문을 나서려 할 때 멀리서 최선비와 신우이가 탄 말과 가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엇갈린 운명이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궁 앞마당은 최선비와 신우이가 피우는 난동으로 인해 잠시 소란스러워졌는데 그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혜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행궁을 지키던 병사들이 창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인가?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가지 벗겨져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고 신우이 역시 비단 치맛자락이 흙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대문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며칠 전 연화를 매몰차게 내쫓던 위세 등등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행궁의 육중한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내관의 호의를 받으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하사한 옥색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정갈한 비녀를 꽂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고고하고 위엄이 있어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최선비와 신우이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광을 받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실루엣과 걸음걸이는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들 앞에 섰을 때 최선비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아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냐? 최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신우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거지가, 그 쫓겨난 년이 어떻게 감히 왕자님을 고친 신이란 말이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악몽이라고. 신우이는 부정하고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연화의 눈빛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귀한 약을 독약이라 버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정성을 저주라 여기셨죠. 제가 바로 그대들이 찾던 왕자님의 병을 고친 의원입니다. 연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선비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덜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내친 아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의 의술이 사실은 천하제일의 비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 눈이 멀어 진주를 돌멩이로 알았구려.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연화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이 방정이고 제 눈이 옹이 구멍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자비만 베풀어 주세요. 신우이는 연화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는데 며칠 전 연화가 쫓겨날 때 매달리던 모습과 묘하게 겹쳐지며 인생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령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역시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발 아래 엎드린 두 사람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의원으로서 죽어가는 환자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환자는 비록 자신을 구박했지만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자락을 잡은 신우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가는 것은 두 분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의원으로서 병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연화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감지덕지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곧바로 연화를 태울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왕자의 생명의 은인인 연화를 위해 화려한 가마와 호위무사를 붙여주었고 연화는 그 가마에 올라타 익숙하고도 낯선 시댁마을로 향했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을 매던 농부들과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왕실 가마를 타고 오는 사람이? 아니, 저 얼굴 좀 봐. 며칠 전에 쫓겨난 최부자 댁 며느리 아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연화의 행렬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날 때는 비참한 죄인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최부자댁 대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곡소리가 나기 일보 직전에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사랑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리자 하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주저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는 썩은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 더욱 말라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숨은 가심에서 그르렁거리며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즉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는데 맥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동공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장의 미약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뒤따라 들어온 최선비와 신우이에게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부엌에 가서 약탕기를 걸고 물을 끓이세요. 그리고 헛간에 있는 마른 장작을 가져오고 제가 가져온 약초를 씻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라며 소리쳤을 신우이였지만 지금은 네네 알겠습니다 라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최선비 역시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양반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층통을 꺼내어 왕자에게 시술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막힌 혀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림없이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 들어갔고 침이 꽂힐 때마다 시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들리십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침을 놓으며 끊임없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는 의술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에 대한 의지를 깨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장작을 패던 최선비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리도 간절하게 어머니를 부르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부엌에서는
신우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약탕기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발로 차서 엎어버렸던 그 약탕기였고,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덕양냄새라고 비난했던 그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어오르는 약냄새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의 향기로 느껴져 그녀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이 약이 효험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연호는 직접 사발을 들고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고 위실이 없었기에 약을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으로 입술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약을 흘려넣으며 목을 쓸어내려 삼키기를 유도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달인 약입니다. 쓰더라도 드셔야 합니다. 어서요. 연화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을 떼가 꿀꺽 움직이며 약이 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선비와 신우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약사발이 비워질 때까지 방 안에는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약을 다 먹이고 반 시각,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배에서 꾸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최선비가 놀라 달려들려 했지만 연화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만 두세요. 속에서 도끼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바닥에 검붉은 피와 끈적한 가래를 한바탕 토해냈습니다.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장육부에 쌓여있던 나쁜 기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 가득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토사물을 다 쏟아낸 시어머니는 기진맥진하여 다시 쓰러졌지만 놀랍게도 그 색은 완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흑빛이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가쁘던 숨소리가 평온해졌으며 무엇보다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입가와 손을 닦아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맥을 짚어보고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맥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린 신우이는 어머니! 하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최선비 역시 아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깊은 잠에 빠졌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 연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지만 연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가, 네가 어찌 여기에... 내가 너를 쫓아냈는데 이 못난 시어미를 살리러 온 것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지금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끝까지 보살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내 딸 말만 듣고 너를 구박했구나. 참벌을 받아도 싼 늙은이를 내가 살렸어.
시어머니의 참여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신우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흐적거렸고, 최선비는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가장이라는 사람이 집안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귀를 얇게 하여 부인을 사지로 내몰았소. 내 평생 부인에게 속죄하며 살리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도 조금은 눈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사방님, 일어나세요. 부부 사이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쾌차하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대인배다워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최부자 댁의 안방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고, 신우이와 남편은 그런 연화를 위해 따뜻한 차를 대령하고 밤참을 준비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밝은 불빛을 보며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야. 최부자 댁이 며느리 덕에 다시 일어서겠구나. 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연화의 효심과 의술에 대한 칭송만이 밤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축을 받아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고, 신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와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옳게, 아니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정성껏 차린 아침이니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신우이가 밥상을 차려온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연화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받으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은 후 마당으로 나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밤의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변화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삶에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있었고, 세상에는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약속했던 큰 상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연화가 처음에 쫓겨날 때 엎어졌던 약탕기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약초의 찌꺼기가 거름이 되어 생명을 틔운 것입니다. 연화는 그 새싹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야. 나는 흐르는 물이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러 가야 해. 그녀의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부자 댁 사람들은 연화가 영원히 자신들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 믿으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시선은 이미 집 밖의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자 삭막하기만 했던 최부자 댁의 마당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는 연화가 심어두었던 약초싹 푸틀이 파릇파릇하게 고개를 내밀었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는 흐드러지게 꽃망울이 터져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들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는데 이는
안주인인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냈던 시누이는 이제 매일같이 찾아와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부엌일을 거들었고, 콧대 높던 최선비도 아내의 말이라면 파투르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공처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집안에 봄이 오니 우리 마을에도 복이 들어오겠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최부자 댁에서는 시어머니의 완쾌를 축하하고 며느리 연화의 공을 치하하기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선비는 곶감문을 활짝 열어 햅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인근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과객들까지 불러 모아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흥겨운 풍물패 소리가 약산골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곱게 단장한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하객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내 며느리요, 효부 중의 효부지 라고 자랑하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에게 술잔을 올리며 신우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마을의 보배입니다 라고 침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어귀에서 황금색 깃발을 앞세운 왕실의 행렬이 다시 한번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님이 연화에게 약속했던 큰 상을 내리기 위해 내관들이 직접 하사품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관이 어명이요! 라고 외치자 흥겨웠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관은 두루마리를 펼쳐 왕의 교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약산골의 의녀 연어는 신묘한 의술로 왕자의 목숨을 구하고 병든 시모를 효심으로 살려냈음이 그 공이 지대하다. 이에 해민이라는 호를 데리고 금은부화와 비단, 그리고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격을 하사하노라. 사람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고 시댁 식구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준 하사품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금괴가 든 상자와 화려한 비단 옷감이 마루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시누이는 그 찬란한 보물들을 보며 잠시 예전의 욕심이 꿈틀거렸지만 곁에 서 있는 연화의 담담한 표정을 보고는 황급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재물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구나.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얕은 속내를 반성했습니다. 연화는 내관에게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마루에 쌓인 곡식과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귀한 재물은 제가 혼자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재물을 풀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연화의 뜻밖의 제안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깊은 뜻을 깨닫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예전에 입던 수수한 무명옷을 개어넣고 낡은 의서와 손때 묻은 침통, 그리고 산에서 캔 약초 씨앗들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남편 최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을 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려고 짐을 꾸린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샤방님,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어머님의 병환도 완쾌되셨고 집안도 안정을 찾았으니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최선비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 식구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떠나다니요. 혹시 지난날의 섭섭함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요? 내가 더 잘하겠소. 제발 가지 마시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짐 보따리를 보고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가,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게 천추의 한이 되어 그러느냐? 내 당장 곡간 열쇠를 내게 주마.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네가 맡아라. 나는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을 테니 제발 떠나지만 말아다오. 시누이 역시 연화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옳게. 아니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형님이 없으면 이 집안은 다시 암흑천지가 될 거예요. 가족들은 저마다의 진심을 담아 연화를 붙잡으며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연화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샤방님, 그리고 아가씨, 제가 떠나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제 손길이 필요한 곳은 편안한 안방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곁입니다. 왕자님께서 제게 해민이라는 호를 내려주신 것도 그런 뜻일 겁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제가 없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시오. 그리고 제가 남겨둔 약초밭을 잘 가꾸어 주십시오. 그 약초들이 자라나면 마을의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집에 남기는 진짜 재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깊은 뜻을 알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이미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보내주마.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해다오.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 집 대문은 너를 위해 밤낮으로 열려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최선비와 시누이도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연화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가 매여 있었고 허리춤에는 왕실에서 받은 호패와 침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선비와 시어머니, 시누이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가족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최선비는 아내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며 말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오. 내 당신이 가는 길마다 평안하기를.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겠소.
연어는 남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뒷모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은화가 떠난 후 최 부자 댁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화가 남기고 간 약초밭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었고 수확한 약초를 다듬어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60만 톤 최부자댁 고가는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해민댁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최선비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아내가 남긴 의서를 정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연화와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가며 평생을 참회와 봉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떠난 연화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연화는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유랑하며 의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이나 전염병이 도는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 하늘이 내린 신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그녀는 사례금을 받기는커녕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는 것으로 족했습니다. 가끔 왕실에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제 벼슬은 환자들의 웃음입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병마가 불러가고 새 생명이 돋아났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부자댁 시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던 날 연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바람처럼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연화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최선비와 시누이는 연화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연화는 다시 짐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늙어버린 남편 최선비가 이제는 여기서 쉬시구려 라고 권했지만 연화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저 고개 너머에 저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한 저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화는 다시 길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깊은 산속 신선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약초꽃으로 변해 영원히 산을 지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산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약초 향기 속에 그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그녀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뜬 날이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착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성이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과 들이 고요히 잠든 시간. 바람도 잎새 뒤에 숨어 숨을 죽이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화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아픔도 따뜻한 정성과 사랑으로 씻은 듯이 낫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건강한 기운으로 눈뜨시길 기원하며 이만 이야기꾼은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십시오.